템플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이는 곳은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아시아하고 유럽 뒤가 마치 강 같잖아요. 근데 바다죠. 굉장히 작은 해협이에요. 요 해협을 건너면 한쪽은 유럽이고 한쪽은 아시아입니다.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뒤로 하고 이제 그 성소피아 성당이 아야 소피아 혹은 하기야 소피아라고 불리는 그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이 그동안 뭐 뜻은 뭐 성스러운 지혜 이런 뜻이죠. 성당이 그동안 이렇게 부침을 가만히 해온 걸 보아하니 참 여기도 역사가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지요. 그러지 않나요? 그죠? 역사가 만만치 않아요. 이곳이 왜 역사가 만만치 않냐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로마에 있어서 그리스도교,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심점의 역할을 했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리스도교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시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어떤 의미였고 그리고 결국 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통해서 아까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뜻하셨기에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한번 이제 모양이 만들어져요. 지금은 이렇게 밑에만 이렇게 싹 깔려 있는데 이제 서서히 2시간째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점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째 시간 그리스도교와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하시기 전에 로마의 정치적 변천입니다. 이거 저희 1시간 전에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첫 번째 동그라미가 있죠. 이 동그라미가 처음 말씀드렸던 민주공화정에 여러 가지 법이 만들어지는 데 하나로 뭉쳐지는 때죠. 그죠? 로마가 처음 만들어져서 민주공화정으로 막 나가는 때입니다. 그 다음 막 부딪혔어요. 파란 애들 막 폭발했어요. 이게 뭘까요? 포에니 전쟁이죠. 네, 포에니 전쟁이 막 폭발하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기원부터 기원 후 96년 사이 중간쯤 되면 네로가 나타나는 거죠. 아까 나타났었죠. 그리고 사라졌죠. 68년에. 그리고 나서 오각형이 있죠. 일부러 오각형을 한 이유가 있어요. 뭘 때문일 것 같으세요? 예, 오현제 시대 때문에 그래요. 오현제 시대. 이때가 로마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전성기,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정치나 경제 일반 역사에서는 로마의 가장 최전성기라고 불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의 정치, 로마의 어떤 국력의 측면에서는 가장 최고 정점에 달했던 때가 이때예요. 이때 정말 많은 도로가 만들어지고 행정적으로도 퍼져나가고 영토도 가장 많이 넓어지고 성벽들을 쫙 쌓고 했었던 최고의 시대였지만 반대로 황제들이 굉장히 권위가 높았기 때문에 이들을 숭배해야 하는 것도 있었고 그걸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그러다가 오현제 시대가 끝나고 나서 로마가 혼란기에 빠지죠. 그러면서 쑥 내려와요. 그리고 그 쑥 내려오던 로마를 다시금 일으켜서 부흥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 기원 후 4세기입니다. 이때 나타났었던 이때의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든지 아니면 테오도시우스 황제라든지 이제 이런 황제들인데 이 황제들이 내려가고 있는 기울어가고 있는 로마를 다시금 부흥시키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공인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콘스탄티누스는 개인적인 경험도 어떤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드디어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로마에서 공인이 됐어요.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380년에는 국교가 돼요. 예전에는 믿으면 죽였는데요. 이제는 안 믿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변했어요.
로마 전체가 그리스도교가 국교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자세기예요. 그러면서 그 로마의 어떤 모습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잘 보실까요? 마지막에 화살표가 제일 끝으로 내려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기원후 476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로마 중의 일부가 멸망했기 때문이죠. 기원후 476년 서쪽에 있는 로마가 이민족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서쪽에 있는 로마라면 동쪽에 있는 로마도 있나요? 있지요. 로마 영토가 이렇게 넓었습니다. 이걸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게 사실은 좀 힘이 들죠. 그죠?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황제 사후에 이곳이 둘로 나누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보라색 네모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동로마, 뻘건이가 서로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게 나누어지기 전에 그러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나누어지기 전에 이미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자기 그 치세 동안 기독교를 공인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리스에 있었던 식민지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새롭게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사실 본인은 붙인 건 아니에요. 이건 별칭이에요. 그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고, 원래는 새로운 로마, 노바 로마라고 하는 새로운 로마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도시이다. 도시 이름은 뭘까요? 네, 콘스탄티노폴리스죠. 위치를 보실까요?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보라색으로 돼 있고 발칸반도 찾으셨나요? 발칸반도하고 소아시아에 나와 있는 그 반도 딱 지점에 거기에 아마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게 붙어 있지 않죠? 떨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스포러스 해협이에요. 아주 좁아요. 그래서 그 사이로 물자가 왔다 갔다 하기가 아주 편하죠. 여기가 그래서요,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전쟁에서는 전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고심을 한 끝에 콘스탄티누스가 정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새로운 로마라고 정해놓고 이미 330년에 5월 11일 날 이곳으로 천도를 합니다. 로마에서요, 수도 로마에서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수도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황제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황제가 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그래서 거의 일평생을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살아요. 그리고 황제가 죽었어요. 그 황제 사후에 이렇게 둘로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동로마, 하나는 서로마. 자, 그렇다면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곳이 더 문명이 발전을 하고 어느 것이 더 권력에 가깝고 어느 것이 더 선진적일까요? 동로마일까요? 서로마일까요? 황제가 동로마에 있어요. 어느 쪽일까요? 동로마죠. 그렇죠. 이제 로마의 중심은 동로마예요. 저희는 워낙 저희의 머릿속에는 이 서유럽에 대한 어떤 일정한 그런 그 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서유럽이 굉장히 서로마가 더 멋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이 당시에 문명적으로나 어떤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은 동로마예요. 황제는요, 사실 이제 그 서로마에 있는 로마로 가보지도 않아요. 콘스탄티노폴리스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정사를 돌보고 하고 둘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서로마는 동로마에 비하면 변방이죠. 변방이다 보니 이민족이 침입을 해왔을 때 쉽게 대응하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476년 게르만의 용병대장 오도아켈에 의해서 당시 로물루스 황제가 폐위가 되면서, 그러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로마의 기본적인 어떤 그 권력은 바로 누구한테로 넘어가냐면 동로마에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동로마는 그 이후 6세기에서 7세기, 옆에 써 있는 6세기에서 7세기는 전성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6세기에서 7세기에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왜 비잔티움이 갑자기 나와요? 동로마라면서요. 원래 동로마였어요. 동로마였는데 이들의 황제가 점점 그리스식의 동방적인 전제군주로 변화해가요. 그러면서 헤라클레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완전히 그리스어도 공용어로 하고,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그리스 문학에 도통해가지고요, 누가 그리스어 하나만 딱 하면 그리스 문학 한 번 하면 그리스 문학 줄줄줄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화되어 있고,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화하면서 그리스 식민지였던 비잔티움의 이름을 따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잔틴 제국으로 배웠죠.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비잔티움 제국의 그리스도교는 일명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정교회죠. 황제와 교황이 어떤 굉장히 밀접한 일치가 되어 있는 그런 거고, 굉장히 교리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틀이 정해져 있고 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기본적으로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에요. 이 도시가 많이 발달을 했었던 곳이고, 그래서 6세기, 7세기 전성기를 누려요. 이들이 누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라틴 서유럽이라고 부르죠. 얘네들이 이제 로마의 그 전통을 가져갔어요. 라틴적인 문화를 가져간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라틴족이다, 뭐 이탈리아가 라틴족이다 하는 그 라틴이라고 하는 그건 건데요. 라틴 유럽이 되는 건데요. 이 라틴 유럽의 그리스도교도 라틴 그리스도교죠. 라틴적인. 그런데 보통 그 당시 주교의 이름을 따서, 그 당시 어떤 그 구역의 이름을 따서 로마 가톨릭이라고 보통 부르고, 저희도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중심이 돼서 이들을 정신적인 면을 터치를 하게 되는데, 사실 경제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면도 그렇지만 종교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도 동방정교회가 사실 우위예요. 왜냐하면 주교가 훨씬 이쪽이 많거든요. 교구가 훨씬 많거든요. 로마 교구만 있고 이제 이쪽에 동쪽에 있는 교구가 훨씬 많고 인구도 훨씬 많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는 이방인한테 이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도 망했는데, 도와줄 정치적인 세력도 없는데, 종교적인 어떤 힘도 동방에 비해서 훨씬 더 작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 교황, 수위권을 가진 교황 입장에서는 수위권을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자신을 뒷받침해줄 정치적인 파트너를 찾는데 굉장히 목숨을 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넘어왔었던 게르만족이 세운 왕국들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이제 하게 됩니다. 476년 게르만족이 쳐들어오죠. 그 유명한 흉노족, 훈족이 동쪽에서부터 게르만족을 쳐서 북쪽에 있던 게르만족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로마를 멸망시키면서 쫙 펼쳐나가면서 여러 왕국들을 세우죠. 프랑크 왕국, 반달 왕국, 부르근드 왕국, 기타 여러 왕국들을 세워요. 그 중에 프랑크 왕국이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고,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하고 손을 합치게 되고, 그 프랑크 왕국이 나중에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10세기, 11세기가 되면 노르만, 마자르 뭐 이런 족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세기를 맞이해요. 10세기, 11세기 이럴 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분위기 자체가 공부하고 책 보고 글 쓰고 이게 아니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투, 기사 같은 전투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지배자가 되기가 쉬웠고, 스스로를 방어하다 보니 하나하나 떨어져서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스스로 모여 사는 그런 지방 분권적인 장원제도 같은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주, 기사, 봉건제도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중세 서유럽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들의 최전성기가 아니죠. 거기 보시면 최전성기가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세기 이후입니다. 보시면 15세기에서 20세기까지예요. 그러면 이상하죠? 질문이 하나 있어야 돼요. 6세기, 7세기가 전성기고 15세기에서 20세기가 전성기면 그 사이는 누가 전성기인가요? 이슬람이. 이슬람이 7세기에 발흥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슬람이 7세기 발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14, 5세기까지 동로마를 1453년 멸망시킬 때까지 유라시아의 그 지역 대부분을 이 이슬람이 차지하면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잔티움 제국을 조금 더 깊이 보실 건데요. 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중요한 지역이냐? 뭘 나타내는 지도 같아 보이세요? 동서교역로죠. 오른쪽 끝에 몽골 있어요. 장안 보이십니다. 뭐 청도 이런 데가 보이고 오른쪽에서부터 동방에서부터 서쪽까지 이어지는 동서교역로, 일명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위에 초원길, 가운데 비단길, 그다음에 밑에 바닷길 연결이 돼 있죠. 그들의 마지막 종착점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빨간 줄의 종착점. 네, 콘스탄티노플이에요. 모든 비단길이나 모든 동서교역의 마지막이 콘스탄티노폴리스예요. 이탈리아 아닌가요?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만난 이 물산들이 여기로 이탈리아 상인들이 배를 타고 와서 가지고 가서 이탈리아 상인, 뭐 제노바나 베니치아 이런 상인들이 가지고 가서 그 물건을 가지고 서유럽에, 북유럽에 파는 거죠. 여러분, 후추, 요새 뭐 후추 유행이잖아요. 후추에 대한 책 많잖아요. 그런 후추들 이 길 타라서 다 오는 거예요. 이런 길 타라서.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받아가지고 이탈리아로, 이탈리아에서 서유럽으로 쭉. 이런 거에 집산지이자 종착지가 콘스탄티노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겠으면 얼마나 많은 물산이 모여들었겠어요? 그죠? 당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상상도예요. 아름답죠? 그죠?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감히 제가 전문가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테오도시우스 2세가 세운 성벽 때문에요. 괴물 성벽이에요. 3중으로 된 성벽이어가지고요. 해잡하고 성벽 3개로 해놔가지고요. 중세 그 어떤 도구로도 뚫지를 못했어요. 그 어떤 무기로도. 1000년 동안 지내오면서 23번 정도 침략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라틴 제국한테 어이없이 침범당한 거 그때 빼놓고는 침범을 당한 역사가 없어요.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너무나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전면을 이 오른쪽에 있는 마르마라에서부터 왼쪽에 여러분 보시는 금강만까지 골드논까지 해가지고요. 전부 다 7km에 걸쳐서 이 성벽을 다 쌓아놨어요. 그나마 골드논에 있는 쪽이 약간 약하대요. 근데 그 약한 곳을 사실 그 약한 곳에 그 만으로 들어가가지고 쏴버리면 이제 침략해버리면 무너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놓냐면 보이시나요? 그 금강만으로 올라가는 그 바로 앞에 쇠사슬을 해놨어요. 못 들어가요, 배가.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뒤쪽에는 험준한 산, 뒤쪽에는 완전히 험준한 산, 양쪽이 전부 다 성벽으로 막혀 있는 정말 완벽한 천혜의 요새. 그래서 그 어떤 곳도 뚫지 못했던 곳이 콘스탄티노폴리스예요. 콘스탄티누스가 정말 대단했던 사람인 거죠, 해안이. 그죠? 그랬던 곳이에요. 그랬던 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아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와서 교환을 하는 시장들이 열렸고 20만에서 30만 정도 되는 인구가 살았었던 그런 큰 도시였다고 그러고요. 이게 이제 처음 하기야 소피아의 이제 모습을 이제 그린 그림인데 이 하기야 소피아를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동로마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로마에서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제죠. 부인이 유명하죠. 테오도라라고 하는 무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왕과 천한 무희 사이의 러브스토리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던, 그 동유럽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그리고 막 니카의 반란 때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부인이 막 황제로 딱 입히면서 죽더라도 황제로 죽으라고 막 이래가지고 도망 못 가고 끝까지 황제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전해지는 그 부분인데, 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전성기를 이끌어요. 스스로를 아우구스투스의 후계자라고 여겼고 이 당시까지는 라틴어를 사용을 했고, 로마 영토, 예전에 로마 영토 회복하고 로마 법대전, 로마법의 어떤 근간이 된 로마 법대전 편찬하고 성소피아 성당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영토 보세요. 뻘건이 줄 있죠. 주변에 쫙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영역이에요. 정말 로마 영토 거의 다 확정했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보시면은요, 분홍이로 축소됐다가 이게 1020년 정도의 모습이래요. 그리고 1360년이 되면 빨강이만 남아요. 완전 빨강이만. 어디 주변만 남아요, 지금? 콘스탄티노폴리스 주변만 남습니다. 아니, 그렇게 강력했어. 뭐 여러 가지 제도도 설치했어. 관료제도 잘 돌아갔어. 그런데 지금 서유럽은 아직 장원제도 만들어지고 막 이민족 침입 때문에 힘들어. 얘네들을 공격할 수도 없는데 도대체 누가 이렇게 공격해서 이들을, 영토를 축소시키는 거지? 누굴까요? 네,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왕조의 어떤 순서, 어디에서 났다는 순서는 그 드린 도움 자료에 필기에 보시면 나중에 한번 딱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은 순서가 더 머릿속에 이제 남으실 거예요. 그거를 이제 색칠해서 지도로 지금 표시된 게 이 지도인데요. 아라비아 반도, 이제 저희 아시죠? 아라비아 반도 어딘지. 그 아라비아 반도에 메카 메디나 찾으셨나요? 네, 그 지역에서 알라라고 하는 그를 이제 숭배하는 이슬람교가 탄생을 하지요. 이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비잔티움과 사산족 페르시아의 전쟁 때문에, 그 사이가 너무 전쟁터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갈 수가 없어서 모래바람이 넘치는 아라비아 반도를 돌다 보니 그들이 기착하는 곳에 도시가 생겼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 발전을 동안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줄 새로운 종교가 필요했던 배경에 이제 무함마드가 창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그 오른쪽 밑에 설명해 보시면 헤지라가 기원이고요. 그들의 기원이고요. 원역으로 쓰고 있죠. 저희는 서기를 원년으로 쓰고 있지만 이들은 이걸 기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토 확장은 뭐 이들의 뭐 교리나 영토나 이제 이런 거는 예전에 시간이 좀 넉넉했을 때는 다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도 알아야, 이제 그들에 대해서 알아야 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하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러기에는 시간이 조금 없어서 오늘은 이 이슬람이 그리스도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확장하는 과정을 좀 보실게요. 제일 먼저 아라비아 반도에 흐린 연두, 약 진한 연두인가요? 진한 연두가 처음 무함마드가 정복한 영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노란색 가까운 연두가 정통 칼리프라고 하는 그 다음 시대 칼리프들 시대 때 정복한 영토예요. 그리고 진한 색깔로 되어 있는 약간 어두운 녹색 있죠? 그게 우마이야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얻은 곳인데, 저희는요 학교 다닐 때 옴미야드라고 불렀던 그 왕조예요. 우마이야 왕조가 넓은 영토를 차지했죠. 조심하셔야 볼 곳이 하나 있어요. 이 우마이야 왕조와 관련돼서 저희가 꼭 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 보이십니까?
화면의 왼쪽 끝에 있죠. 보이시나요? 예, 이베리아 반도도 우마이야 왕조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나라가 어디라고? 포르투갈, 에스파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있는 그곳이 이슬람 왕조가 공격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는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 우마이야 왕조가 이 이베리아 반도를 장악을 했어요. 이슬람교가 차지한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왔던 아프리카를 넘어서 여기를 넘어왔던 이슬람교가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계속 그리스도교를 치고 올라왔어요.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프랑스 바로 국경 지역, 프랑스 지역에 있는 피레네 산맥까지 올라왔어요. 거기에서 당시 프랑크 왕국 메로베우스 왕조, 저희는 메로빙거 왕조라고 배웠던 건데요. 메로베우스 왕조의 궁제였던 카롤루스 마르텔이 투르푸아테라고 하는 지역에서 732년 10월 10일 날 전투를 벌였죠. 거기서 승리했어요. 승리해서 이슬람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프랑크 왕국에서 만약에 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그리스도 세계가 보호를 받았습니다. 투르푸아테 전투 이후로. 지금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베리아 반도는 이슬람권에 들어가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끝에 오른쪽 끝으로 가보실게요. 아바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의 제일 끝에 오른쪽에 보시면 당 보이시나요? 당과 전투를 벌여요. 751년에 유명한 전투죠. 지금 키르기스탄에 있는 탈라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당나라를 이끄는 장군은 우리나라 고구려의 고선지 장군이죠. 고선지가 절도사였어요. 그 절도사로서 부딪혔는데 고선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때 동맹을 맺었었던 부족이 배반을 하는 바람에 결국 졌습니다. 그래서 당은 서쪽으로 더 진출을 못했고요. 이슬람은 그 전투에서 사로잡은 포로들 가운데 제지기술자가 있었어요. 중국이 독점하고 있었던 종이 만드는 기술이 이슬람으로 넘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고요. 이게 이제 십자군 전쟁 지나고 여러 가지 시간을 지나면서 서유럽으로도 종이가 넘어오는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슬람이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그리고 이들의 뒤를 이어서 이들이요 아랍인들만 아랍어를 쓰지만 아랍인만 이슬람교를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거 아시겠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의 민족과 이란의 민족이 다른 거 아시지요? 예, 이란은 페르시아인이에요. 이란인 여러분 페르시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인이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투르크라고 하는 중국에선 돌궐이라고 불리는 민족이 서쪽으로 오다가 서쪽으로 와서 투르크라고 불려요. 그 투르크의 한 민족이었던 셀주크라고 하는 투르크가 11세기에 굉장히 영토를 확장을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면서 동로마 황제가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서유럽한테 얘기하니 그게 바로 십자군 전쟁의 시작이에요.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면서요. 그리고 셀주크 투르크의 지방의 밑에 있었던 오스만 투르크족이 1299년 나라를 세워서요. 1922년에 멸망하거든요. 굉장히 오래갔죠. 이 오스만 투르크가 지금 터키의 기원이에요. 이 오스만 투르크가 그 중앙아시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소아시아 반도 차지하고 유럽으로 교두보를 확장해 나가면서 유럽으로 나가는 교두보를 확장해 나고 동서교역의 중심지를 얻기 위해서 노린 곳이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되는 겁니다.
다시 콘스탄티노로 돌아왔죠. 그죠? 자, 그러면 1453년 당시를 보실게요. 지금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위치 좀 보세요. 15세기 중반 뻘건이만이에요. 나머지는 다 오스만 투르크의 영토에 들어가 있어요.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수도인데 여기만 못 차지하고 있어요. 왜요? 난공불락이니까요. 그래서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지역들은 다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하려고 움직였던 술탄이 그 유명한 메메트 2세, 메흐메트라고도 하고요, 메메트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야심만만했던 사람인데요. 이들이 공격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성벽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벽의 구조가 이렇답니다. 해저부터 시작을 해서요. 오른쪽에서부터 이제 외벽부터 있는 거죠. 외벽부터 해서 3중에 걸쳐 가지고 3중에 걸쳐서 성벽이 쌓여 있어서 웬만한 무기 가지고는 뚫을 수도 없고 뚫어도 금방 안에 있는 거를 막아버리면 또다시 방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메메트는 2세는 여기를 뚫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작전을 쓰죠. 여러 가지 병기를 쓰지만 이때 최초로 정말 거대한 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바실리카 포라고 하는 거포 우르반포입니다. 이 포가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이 포는 원래 바실리카 포라고 불리는데요. 만든 사람이 우르반이어서 우르반포라고도 불려요. 헝가리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는요, 이걸 동로마한테 팔려 그랬대요. 이걸 진짜 실험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포 정도보다 화력이 더 좋답니다. 굉장한, 그리고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움직이려면 수레가 30대, 사람이 막 200명씩 막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 대 붙어야 되는 정도고. 근데 이거를 동로마한테 팔려고 했는데 동로마가 돈이 없어서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대 적국인 오스만한테, 메흐메트 2세한테 가가지고 사라고 했더니 밀덕인 이 메흐메트가 당장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가지고 다른 작은 포들도 만들어줘가지고요. 이 포를 끌고 1453년 4월 5일 집결을 해요. 콘스탄티노폴리스 앞에 집결을 하고 그러니까 1453년 4월 12일부터 일제히 포를 뿜어내면서 성을 공격을 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병력이요, 따져보면 오스만 투르크가 예니차리까지 합쳐서 그 놀라운 근위대 예니차리까지 합쳐서 15만. 콘스탄티노폴리스 안에 있는 사람은 7,000명. 싸우는 사람 7,000명. 그나마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한 5,000. 나머지는 그냥 어디 오다 가던 이방인들. 일반 사람 한 5만 명. 게임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요. 그런 상황에서요. 콘스탄티노폴리스는 50일을 넘게 버텨요. 대단하죠. 사실 이 당시에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11세였어요. 이 콘스탄티누스 11세가 이 공방전이 벌어지기 전에, 공선전이 벌어지기 전에 유럽에 막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 좀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당시 니콜라우스 5세였거든요. 교황이. 돕고 싶어요. 십자군처럼. 돕고 싶었는데 돌 여력이 안 돼요. 나라들이. 왜냐? 1453년이 어떤 해냐면요. 서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이 끝난 해예요.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동안 싸우느라고 힘이 없어요. 지금. 거기다가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리는 독일, 그 안에 300여 개 영방들이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여력이 또 없고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에스파냐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지금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700년대부터 뭐 하고 있냐면요. 그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이슬람교를 몰아내는 십자군 운동을 자기들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하고 싸우느라고 여력이 없어. 여력이 있는 자들은 오로지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국가들 몇 국가,
그 국가에서 배 몇 척 보내주고 거기에서 용병을 보내줘가지고 그 용병이 나는 돈만 주면 하겠다. 그 돈을 줄 여력이 없는 거예요. 동로마가, 비잔티움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녹여서 그걸 가지고 용병들에게 돈을 줍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 이제 돼가고 있는 거죠.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그 어떤 위치에 있었던 그런 곳들이 그렇게 이제 변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전체적인 부분이 이렇죠.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면요, 메흐메트가 저 북쪽 위쪽에 거기를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구멍 좀 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우르반 거포가 너무 거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쏘면 얘를 좀 쉬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3시간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7번밖에 못 쏴요. 더 쏘면 총신이 이렇게 늘어진다면서요. 대포들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면서요. 그런 몸이 막 늘어지고 이러니까 7발밖에 못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3시간 기다리는 동안 성벽을 보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내는 거예요. 기다리고 이제 막 방어해내는 거죠. 사실 오른쪽 금강만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가 얇으니까 거기로 공격을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슬이 있죠. 사슬이 있어서 거기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리 고민을 하든 이 5월달 내내 이 공방전이 계속이에요. 4월 초에 시작이 됐는데 5월달 내내 공방전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그 메메트 2세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는 끝이 안 나겠다.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4월 그 말쯤에 4월 말에 4월 22일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요. 배를 어떻게든 저 금강만 안으로 들여보내야 되잖아요. 금강만 안으로.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진짜 신박한 생각을 합니다. 배가 꼭 바다로만 갈 필요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금강만의 오른쪽을 보시면은요,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은 거기가 중립지대거든요. 이탈리아 상인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어서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고원을 67척의 배를 밤에 사람의 힘으로 끌어서 넘어가요.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림이거든요. 넘어가요. 지금은 마치 낮처럼 되지만 사실은 밤이에요. 밤에 어떻게 하냐면 통나무를 기름을 묻혀요. 밑에다가 다 놔둬요. 그 통나무 위에다가 배를 대고 사람이 끌어서 올리는 거예요. 밤새 그걸 해요. 아침에 눈 떴어. 콘스탄티노플 사람들이 딱 보니까요, 금강만 앞에 적들의 배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제 북쪽을 방어하던 사람들이 동쪽도 가서 방어를 해야 하는 거예요. 방어력이 흩어지겠죠. 그죠? 그런데도 버텨요. 대단하죠. 그런데도 버텨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땅굴도 파요. 한번 해보자. 땅굴을 막 파다가 또 들켜가지고 거기로 또 이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또 그것도 무위가 돼. 나중에 메메트 2세는 밑에서 막 내분이 일어나요. 계속 싸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지 말자. 하자. 메메트 2세도 이제 마지막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해봐야 될 것인가? 총력전을 벌여야 될 기회가 오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항복을 권유했어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는 항복하지 않겠다고 하죠. 모두 다 우리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우리는 자유롭게 죽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총공격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고 결전의 날이 바로 1453년 5월 29일이에요. 뭐 사방에서 때려 부수고 폭격을 퍼붓고 이제 하다 보니 50일 넘게 포탄만 5,000발을 넘게 맞았던 테오도시우스 성벽이니 문어 구멍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래도 방어했으나 그러나 그때 이제 아주 열심히 싸우고 있었던 용병, 이탈리아 용병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던 용병인데 그 용병이 그 복부에 중상을 입어서 그를 후방으로 실려 나가게 하면서 대열이 흔들리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니던 쪽문이 하나가 열려 있었는데 그 쪽문을
열린 그 쪽문을 틈타 가지고 이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길을 꽂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아비규환의 어떤 공성전 함락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문들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끝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다룬 영화가 있고 이거를 좀 축약을 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약 6분 정도에 걸치거든요. 이 6분 정도 걸치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대로 영화 이 화면에 나옵니다. 청각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왜 이런 거를 허락을 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제 답이 점점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 윤곽이 거의 다 만들어져 갔는데, 결국 그 이후에 이 하기야 소피아 성당에는 들어가자마자 한 일이 5월 29일 날 들어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곧바로 모스크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코란 낭독하고요. 그런 일을 해요. 이 하기야 소피아는 그래서 했지만 이제 아랍어들이 이제 쓰여 있는 거를 그리스도인들의 도시를 만들어내고 했단 말이에요. 동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정벌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군 전쟁은 가면서 점점점 변질됐고, 십자군 전쟁의 그 뒤 배경은 겉은 종교적인 열정으로 가득했지만 실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중첩이 되어 있었죠. 특히 로마 교황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동로마를 자신의 어떤 통제하에 넣고자 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서유럽은 틈나면 동쪽에 모든 시선을 두고 동쪽으로 나아갈 방향을 계속적으로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최악의 사건이 뭐냐면 십자군 전쟁 중에 4차 십자군이에요. 4차 십자군이 전쟁을 떠났는데, 그 전쟁을 떠나면서 배를 타고 가고 물자를 제공해준 베네치아 상인들한테 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기가 막히게 그 베네치아 상인들에게 줄 돈을 위해서 그리스도교에 있는 도시를 약탈을 하게 합니다. 그걸 알고 로마 교황이 깜짝 놀라서 파문을 했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이러다가 그런데 성지도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마침 콘스탄티노폴리스 그 안에, 동로마 안에서, 그 비잔티움 안에서 왕위 계승권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면서 조카가 삼촌이 내 자리를 차지했으니 와서 나를 도와주면 내가 너희에게 금은보화를 주겠다. 서로마가 우리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걸 인정하겠다. 이런 말도 못하는 제안을 해요. 그래서요, 같은 그리스도 국가인데요, 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콘스탄티노폴리스가 그 수많은 20차 중에 넘는 그 중에 한 번 함락된 게 이때 함락됐어요. 왜냐하면 내부에 내통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함락이 되고, 이 사진은, 다음 사진은 더 충격적인데요. 십자가를 다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성전에 가서 기물을 약탈하고 너무나 잔인하게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약탈해 나가면서 동로마가 동쪽이 서쪽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극도로 악화되어 간 거죠. 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왔습니다. 1500년의 유럽 지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좀 익숙한 형태의 지도가 나옵니다. 보시면 이베리아 반도부터 시작하면 포르투갈, 이제 스페인, 에스파냐 있고, 그 위에 프랑스, 그 다음에 홀리 로만 엠파이어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죠. 그 위쪽으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튜턴 기사단, 폴란드, 리투아니아, 헝가리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밑에는 오스만 제국 떡하니 딱. 이게 1500년의 지도예요.
갑자기 왜 이거를 말씀하실까? 왜 제가 이걸 말을 할까요? 지금 이베리아 반도를 확대한 지도입니다. 이베리아 반도에 뭐에 대한 지도냐면 이건 레콩키스타에 대한 지도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맨 위에 있는 작은 핑크 같은 색깔, 진한 핑크 있죠. 거기가 700년대부터 시작된 이슬람교로부터 국토를 회복하자는 운동의 시작점이에요. 이베리아 십자군의 시작이에요. 이베리아 반도에 거기 1722년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색깔마다 연도마다 쫙쫙쫙쫙 계속 확장해 나가요. 쫓아내는 거예요. 이슬람교인들을 계속 이민족을 쫓아내요. 그래서 맨 마지막 그라나다가 보라색이 함락이 되죠. 그게 몇 년이냐? 1492년입니다. 혹시 1492년 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네, 콜럼버스가 미국 땅, 아메리카를 발견이 아니죠. 발을 딛는 그예요. 뭔가 기가 막힌 맞아들어감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주님은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고 항상 이 부분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서유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동방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서 직접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가지고 싶어 했고 툭하면 콘스탄티노폴리스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 했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통합을 하던 자기 밑에 두든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그걸 할 수조차 없게끔 그 뒤를 이민족을 하여금 다 쳐버리신 거죠.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강해. 잘못하면 자기네도 죽어 생겼어요. 이제 이들이 동방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다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바다의 첫 번째, 그래서 바다로 나가는 대서양으로 나가는 첫 번째 국가가 어디예요? 그래서 포르투갈, 에스파냐예요. 왜요? 이들이 하는 십자군은 승리했거든요. 동방으로 가는 십자군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서쪽으로 향하던 십자군은 성공했습니다.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몰아내고 난 그 열정을 가지고 외부에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겠다. 또 하나가 있죠. 지금 동쪽에 육지가 이민족에게 막혀 있어. 그러면 이 이민족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동쪽 건너편에 있는 프레스터 존이라고 하는 뭔가 사도 요한이 세운 뭔가 기독교 국가가 있을 거야. 그 국가를 찾아가 보자. 그 국가랑 손을 잡아서 가운데 있는 이교도인 이 오스만 투르크를 없애보자 라고 하는 그런 심성들이 막 부릴 듯이 일어나는 거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신학로 개척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원래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동쪽으로 가려고 했죠. 그래서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항로가 만들어졌어요. 발견이 돼서요. 인도, 중국까지 오죠. 에스파냐는 그 길을 못 가니까 지구는 둥글어 돌아가면 있겠지 서쪽으로 갔어요. 그러다 뭐와 맞닥뜨리죠? 아메리카와 맞닥뜨리는 거예요. 이제 그 아메리카로 복음이 넘어갈 때가 돼가는 거죠. 유럽이 지났으니 그러면 그 복음은 그럼 어떤 복음이 들어갈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하신 일이 있죠.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예루살렘 성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콘스탄티노폴리스 성전, 이런 성전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세우시기도 하시지만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무너뜨리게 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 도구가 된 것은 바로 뭐냐면 그것을 세워낸 어떤 주류로서의 인간의 교만이죠. 주류가 됨으로써 유대교 혹은 동방정교 주류가 되고 어떤 중심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권력을 힘을 갖지만 그 힘이 권력이 되는 순간,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군이 되는 순간, 그럴 때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바벨탑처럼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주의 내용은 또 다른 바벨탑이 된 로마 가톨릭을 새로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유럽을 탄생시키시고,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대서양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예, 정말 오늘도 이렇게 진지하게 정말 너무나 응원해 주신 눈빛으로 바라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